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맞지 않는 궁합. 황해도 사리원에 경암산이란 산이 있고 그 산 밑에는 망아지 못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옛날에 적토마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할 무렵 이 경암산 아래에는 김씨라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조에 벼슬 하다가 나라가 바뀌자 불산 이군의 뜻을 품고 낙향한 사람이었지요. 비록 두억한 모옥에서 해 뜨면 밥 갈고 밤 되면 글 읽는 주경 야독의 생활이었지만 권모 수술과 비리가 횡행하는 벼슬살이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김씨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건만 이들 사이에는 일점 혈육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김씨가 들에서 돌아와 손발을 씻고 밥상을 받으려 하는데 밖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저물었는데 웬 탁발승인가 하며 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에는 중이 합장을 하고 서 있었지요. 길은 멀고 날은 어두워 소승 하룻밤 쉬어갈까 합니다. 어서 드십시오. 마침 저녁상을 받으려던 참이니 비록 맥반이나마 같이 드십시다. 김씨는 반가이 맞아들여 저녁을 대접하고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자면서 김씨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궁금하여 중에게 물었지요. 요즘 세상 형편이 어떠하오? 스님은 죽장 망야로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을 테니 많이 보고 들었을 것이 아니오. 속세를 떠난 중에 무엇을 알겠소? 허나 요즘 인심이 각박해져 하룻밤 묵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중은 돌아 누우며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중을 통해서나마 정권을 탈취한 이성계의 일파에 대한 민심의 방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애당초 잘못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초면인 두 사람 사이에 흉금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지요. 이튿날 중은 하룻밤 쉬게 된 것을 살해하고 떠나면서 인연이 있으면 하룻밤 신세진 것을 갚을 날이 있겠지요. 보아하니 주인 댁에 자손이 없으신 모양인데 황주 정방산에 정불사의 불공을 들여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영험하시니 정성이 지극하면 조상 봉사할 자손을 점지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엿들은 부인은 그날부터 안달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에 와서 자식 하나 낳아보지 못한 죄가 큽니다. 부처님께 기도해서라도 자식을 빌어봅시다. 빌자에 없는 자식을 빈다고 얻을 수 있겠소. 모두가 가훈이랄 수밖에. 남편은 중의 말을 귓전으로 들었으므로 불공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아내의 권유로 못 이겨 부부가 성불사를 찾아가 불공을 드렸지요. 이런 지 한 달 만에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김씨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월이 찾아 김씨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지요. 그런데 더욱 놀랄만한 일은 어린애가 나면서부터 일어나 앉더니 7일이 되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장사가 났다고 야단들였지요.
김씨는 아들의 이름을 삼성이라고 지어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내리에는 일만의 불안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태어날 때부터 행동과 기상이 너무나 특이한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일 불공을 들여 자식을 빌어보라던 그 종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부가 온갖 정성으로 극진한 대접을 했지요. 김씨가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장래 장수감이라고 칭찬들을 하나. 나는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난세의 이름이 나면 명을 단축하는 수가 많으니 말이오. 소승이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 이씨와는 상극이 되어 태어났으니 이씨와는 절대로 혼인을 시키지 마십시오. 어느 분의 말씀이라고 감히 어기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김씨로서는 중의 말이라면 죽어라 해도 죽는 신용까지 할 입장이었습니다. 삼성은 자라날수록 힘이 세고 하는 일마다 범상치 않았지요. 놀 때에는 동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 놀이를 하는데 언제나 대장이 되어 아이들을 지휘했습니다.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은 어른들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인근 동네에서는 김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삼성이 17살이 되니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 또한 늠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교수를 든 인근 동아리에서는 청혼이 빗발치듯 들어왔지요. 그 중에서 재산이나 가문이 가장 훌륭한 집안이 이씨였습니다. 삼성의 어머니는 중의 당부도 있는지라 적극 반대했으나 그런 미신은 지킬 것이 못 된다고 혼사를 강행하여 이씨가와 성혼이 되었습니다. 중의 당부가 오래전의 일이라 그에 대한 관심이 해이해진 것도 한 이유가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문을 더 중시하는 풍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설마 하던 것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초래를 치르고 며느리를 맞아보니 외모도 출중했고 범절도 있었으나 몸이 약한 것이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신혼초를 지내고 나면 그것도 문제없으려니 했던 것이 오산이었지요. 반면에 삼성은 너무나 장대한 것이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삼성은 부풍 한 살 몰아치는 엄동설안에도 밖에 돌아다니다가 몸을 얼려가지고 돌아와서 아내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 새색시는 기겁을 했지요. 아내에게는 운운의 정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신혼초를 보내고 있던 새색시는 도대체 이 남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기운이 센가 하고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데 얼핏 보니 오른쪽 겨드랑이에 날개 같기도 하고 비늘 같기도 한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오늘 밤에 확인해 보리라 하고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도 삼성은 부부의 정을 즐기고 난 뒤 골아 떨어졌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모양이었지요. 색시는 살며시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보니 거기에는 딱딱한 비늘 같은 것이 붙어 있었지요. 색시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기운이 그렇게 센 것은 이 비늘 때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늘만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칼로 도려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 윗목에 갖다 놓은 하룻불이 생각났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두가 꽂혀 있었습니다. 살그머니 일어난 색시는 인두를 가져다가 남편의 오른팔을 살짝 들고 비늘을 찢어버렸습니다. 우지직 소리와 함께 삼성은 소스라쳐 놀라 일어났지요. 아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삼성은 힘을 조금도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두의 대인대가 덧나 7일 만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삼성이 죽고 난 얼마 후 이 동네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서 적토마 한 마리가 나와 며칠 밤낮을 울면서 부근을 돌아다니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웅덩이를 망아지 못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내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아직도 못다 지은 절. 내소사는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남쪽 끝에 서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맞대어 지은 대웅전과 그 대웅전 안에 그려진 관세음보살상으로 유명하지요. 정면 8개의 문짝에 빼곡하게 조각된 꽃셀무늬를 비롯한 대웅전의 독창적인 장식물은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대웅전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지어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대웅전의 건축과 관련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해가 지면서 서산 하늘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이따금 뭉클뭉클 움직이는 구름도 전부 황금빛이었지요. 노을빛을 곱게 받은 단풍잎들이 바람 부는 대로 자잘한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님, 오늘도 스님께서 기다리는 목수는 오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동승은 고개마루에 서서 노을빛으로 물이 든 서산 하늘을 바라보는 노수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수님의 얼굴 주름살마다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래, 그래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노스님은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대웅전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글쎄다. 노스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 목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분만을 고집하세요? 기다리시지 말고 다른 목수를 불러오세요. 스님께서 시키시기만 하면 제가 가서 모셔와도 되고요. 노스님은 동승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거대한 몸을 천천히 일렁이며 솔바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이 소나무를 보아라. 우리의 키가 이만큼 클 수 있겠느냐? 에이, 스님, 우리의 키가 어떻게 이 소나무만큼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가 소나무만큼 클 수 없듯이 아무 목수나 대웅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란다. 그럼 가장 기술이 뛰어난 분을 찾아보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어요? 대웅전을 기술로만으로는 지을 수 없지. 뜻이 있어야 하는 게야. 뜻이. 스스로 뜻을 내어 찾아오는 분이라야 할 것이다. 동승은 노수님의 말을 아직도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목수를 기다리는지 누구든 알아야 찾아오든지 할 게 아닙니까? 안 오면 내 생전에 못 짓게 되겠지. 서녁 하늘에 곱게 물이 들었던 노을이 전부 지워지고 땅거미가 서서히 내렸습니다. 스님, 내일부터는 여기까지 나오지 마세요. 오실 분이면 스님이 여기에 있든지 절 안에 있든지 오실 게 아닙니까? 이 녀석아, 목수가 안전하게 오도록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게야. 지켜요? 뭘요? 그때였습니다. 동승은 산골짜기를 와르르르 흔드는 호랑이의 성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승이 깜짝 놀랄 겨를도 없이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노수님과 동승 사이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동승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노수님은 점잖은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호랑이를 나무랐습니다. 안 된다니까. 내 평생의 원이 대웅전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다 짓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지 않았느냐. 호랑이를 꾸중하면서도 노수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며 그 곁을 나란히 따라 걸었지요. 스님, 같이 가셔야지요. 동승은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만 뱅뱅 돌았습니다. 노수님은 벌써 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오지 않고. 노수님이 돌아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승은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가 없었지요. 대웅전을 짓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옳거니 오늘 내 놈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분이 우려나 보다. 안 돼. 그분은 대웅전을 지을 뿐이다.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노스님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커다란 울음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님, 혼자서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동승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스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눈에서 불이 철철 흐르고 뾰족한 송곳니를 지닌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저녁 애불이 끝나자 노스님이 동승을 불렀습니다. 예, 선우야. 예, 스님. 지금 일주문 밖으로 나가면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가서 짐을 좀 받아오너라. 예? 이 밤중에요? 동승의 입이 달달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스님. 동승은 울상이 되어 스님을 불렀습니다. 왜? 못 가겠다는 거냐? 다른 스님 보내시면 안 될까요?
웬 잔말이 그렇게 많은고? 다녀오라면 다녀올 일이지. 그건 내 일이니까 너를 보내는 거야. 어서 다녀오너라. 노스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동승은 잔뜩 울상을 지으면서 일주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일주문이었지만 오늘은 천리밖에나 되는 것처럼 멀리 느껴졌지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호랑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겨우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동승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주춤하고 섰습니다. 일주문 기둥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물체가 꼭 누워있는 호랑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동승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서 그 거무 물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물체가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뜻밖에도 사람이었지요. 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큰 스님께서 마중을 보내셨습니다. 동승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손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정리가 안 된 머리칼은 사방 제멋대로 엉켜 있었지요. 손님이 동승을 한번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옷차림은 거지꼴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 빛이 났습니다. 손님은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앞장서서 휘적휘적 걸어갔지요. 어깨에 맨 망태기에서 철거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 그 짐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벗어서 동승에게 던지듯이 안겼습니다. 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동승은 무거운 망태기를 연신 추스리면서 손님 곁에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우리 절 노스님을 잘 아십니까? 동승은 손님이 어떻게 절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고 오셨나요? 노스님께서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스님께서는 날마다 손님을 기다리셨거든요. 대웅전을 지어줄 손님을요. 그런데 오늘은 저보고 마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동승이 손님 곁에 따라 붙으면서 종달새처럼 종알거렸지만 손님은 한마디도 대꾸도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법당 마당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대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대웅전을 짓는 일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그 뜻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노스님이 합장까지 하면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말없이 허리만 조금 숙일 뿐이었지요. 자기가 우리 스님께서 기다리는 목수면 목수였지. 사람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동승은 노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손님의 등을 향해 입을 삐죽 내비놓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은 대웅전을 짓기 위한 제목들을 잘라왔지요. 손님은 보기에는 초라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나무를 베러 산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재빠르고 날랬습니다. 동승이 몇 번이고 나무 자르는 모습을 보려고 뒤를 따랐지만 번번이 중간에서 놓치곤 했지요. 절 마당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북하게 쌓여 갔습니다. 나무들이 어느 정도 쌓이자 손님은 그 나무들을 전부 벽돌만한 크기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나 대들보, 석가래들은 전부 통나무를 써야 할 텐데 왜 저걸 저렇게 토막토막 자르는 걸까? 동승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손님, 이걸 왜 이렇게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여전히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절을 짓는다는 겁니까? 이 작은 토막으로 어떻게 절을 지어요? 동승이 아무리 물어도 손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수는 좀 이상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해야지. 왜 멀쩡한 나무를 저렇게 토막토막 잘게 자르는 겁니까? 동승뿐만 아니라 노스님 외에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나무를 모두 자르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나무를 모두 자른 손님은 그날부터 대패질을 해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지요. 저러다가 우리 노수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절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손님은 이거 다듬다가 언제 절을 지을 건가요? 동승은 비웃음에 찬 말투로 물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인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나? 손님의 나무 다듬는 일은 꼬박 3년이 걸렸지요. 어느 날 밤 바람 쐬러 밖으로 나왔던 동승은 절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슬쩍 감추어 보았습니다. 저 손님을 한번 골려줘야지. 하나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 다음 날 아침 동승은 일찌감치 일어나 손님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나무 더미를 슬쩍 훑어본 손님의 얼굴빛이 어둡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 지고 왔던 망태기에 연장들을 주섬주섬 챙겨 놓기 시작했지요. 스님, 소승은 대웅전을 지을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절에 온 지 처음으로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인연이 없다니요. 나무 토막 하나가 부족합니다. 분명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만큼 다듬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계산 못하는 주제에 법당을 지겠다고 달려들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스님. 손님의 말을 들은 동승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둘러보고는 그 많은 나무 토막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아내다니요. 노스님이 얼른 손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무 토막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상관하지 말고 시작해 주오. 이제 어디에서 선사 같은 목수를 만나겠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웅전을 짓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대웅전은 완성이 안 될 것입니다. 손님은 다시 연장을 풀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나무 토막 중에 내가 감추어버린 하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저 나무 토막을 쌓아서 법당을 짓겠다니? 지금이라도 감추어 두었던 것을 내어놓을까? 아니야,
그러면 나는 노수님께 죽도록 혼이 날 거야. 에라 모르겠다. 모른 척 하자. 동승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은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지요. 못이라고는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고 서로 연결하여 쌓아 올렸습니다. 놀랄만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느새 대웅전 건물이 완성되었지요. 건물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단청을 할 화공을 불러왔습니다. 단청이란 절 건물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 일을 말합니다. 단청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라. 노스님은 절 안에 있는 스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대웅전 안 단청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어떻게 하고 있기에 들여다보지 말라는 걸까? 동승은 또 그게 궁금했습니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더구나 법당 안에 들어간 화공은 몇 달이 되어도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화공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나? 동승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번만 살짝 들여다보면 안 될까? 아니지. 지난번에도 나무 토막 하나 감추었다가 일을 망칠 뻔했는데 이번만큼은 참아야지. 아니야. 잠깐만 들여다보는데 뭐 어떻겠어? 안 되지. 더구나 노스님과 그 스님이 날마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수님은 어디 가고 손님 혼자서 법당 문 앞에 앉아서 법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옳지. 기회다. 잠깐만 들여다보자. 잠깐만. 동승은 침을 꼴깍 삼키고는 손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 손님, 우리 큰 스님께서 잠깐만 오시라는데요. 손님은 동승을 힐끗 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손님이 건물 모퉁이로 사라지자 동승은 재빨리 문틈으로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옷에 찬란한 깃털을 지닌 새였습니다. 새는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새도 있었던가? 세상에, 새가 단청을 하다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동승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깃털마다 영롱한 오색빛이 찰찰 넘치는 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칠을 하고 또 칠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 훔쳐보기에는 문틈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안간힘을 쓰며 들여다보던 동승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새가 깜짝 놀라 열린 문 밖으로 포르르 날아가 버렸지요. 동승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동승은 어렴풋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떴지요. 많은 사람들이 법당 주변에 모여 있었고 노스님이 큰 호랑이 시체를 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우선사,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오?
이제 선사의 모습을 어디에 가서 대하며 선사의 그 뛰어난 기술을 어디에서 만나겠소? 부디 안녕히 가시오. 선사께서 지어주신 이 대웅전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동승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모자라 미완성인 것도, 단청이 미완성인 것도 이 대웅전의 인연인 것을. 선우야, 가야지. 노스님은 정신을 잃은 동승선우를 일으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역 하늘을 곱게 물들였던 귤빛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는 검은 구름들이 뭉클거리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노스님과 동승선우를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용루에 개구리가 없는 이유. 황해도 해주에는 부용루라는 누각이 있고 그 누각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개구리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이 연못에 개구리가 없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논이나 연못 어디에나 있는 것이요. 여름밤 개굴개굴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야말로 시골의 정취를 한층 더해주는 자연의 교양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수천 수만 마리가 울어대니 인근 주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휴, 기 따가워라. 그런데 웬 개구리가 이렇게 많담? 또 한 차례 비가 오려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는 무슨 비예요? 첫날은 그저 그러려니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개구리 소리는 그칠 줄 몰랐지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듣던 사람들도 병개라며 민심이 들뜨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무슨 병개야? 병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있나? 그렇고 말고 무슨 곡절이 있으려니까 이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럴 리가 없지. 옛날 임진년 난리 때도 개구리가 이렇게 울었다더군. 난리가 일어나려면 병개가 있는 법이라네.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제는 난리가 일어날 징조라는 풍설로 변하여 온 고을이 소란하였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피난 갈 준비를 서두르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흉흉하자 급기야는 가명에 앉아있는 감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지요. 개구리가 여름철에 우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들 예단들을 할 게 무엇람? 감사도 처음에는 일소에 붙였으나 소문은 소문을 낳고 풍설은 풍설을 낳아 민심이 흉흉해지자 감사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도대체 개구리 소리가 어떻길래 그러한지 내 직접 보고 와야겠다. 어느 날 밤 부용루로 발길을 옮겼지요. 부용루가 저만치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거기까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는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부용루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개구리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한데 어울려 우는 소리는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대단하구나.
감사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잠자코 연못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병개야, 참으로 병개야. 개구리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차라리 이 연못을 메어버리면 어떨까요? 에휴, 미련한 소리를 하는군. 이 연못을 메어버린다고 일어날 난리가 안 일어나나? 옳은 말이야. 난리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제가끔 떠드는 소리가 감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개구리가 우는 것이 큰 병괴가 못 된다 하더라도 백성이 저렇게 소동하는데 방백인 자신이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개구리를 일일이 잡아버릴 수도 없고 못을 메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감사는 판관을 시켜 모인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개구리가 온다고 병개가 들리는 없으니 앞으로 병괴니 난리니 하는 말을 지어내는 자는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개구리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잠을 못 자니 이 또한 딱한 노릇이다. 내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제거할 터이니 그대들은 요망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각자 상업에 힘쓸지어이다. 이렇게 말하니 백성들은 사또께서 개구리 소리를 없애주신다니 모두들 돌아가게나 하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명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다렸지요. 백성들을 돌려보낸 감사는 일단 큰 소리는 쳤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잡아다 다스릴 수도 있으련만 상대가 개구리고 보니 제거할 묘안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잘못하다가는 개구리 울음소리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감사라는 별명을 듣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개구리 울음소리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사정 모르는 백성들은 또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나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칠까? 내일이나 고요해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사또도 별 수 없군. 사또라고 무슨 수로 개구리 소리를 제어해. 그저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한마디 해본 게지. 그러나 저러나 이대로 나가면 큰일인데. 아휴, 귀가 아파 살 수가 있어야지.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감사의 자리가 위태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개구리만도 못하다는 불명예가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고심하던 감사는 최후의 한 방책을 쓰기로 했지요. 그것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불문하고 백성들에게 써먹던 위엄을 써보려고 하였습니다. 망신당하기 딱 좋은 방책이었지만 이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장 시끄러운 시각에 글을 지어 부용루로 갔습니다. 부용루에 오른 감사는 연못을 내려다보며 사람을 놓고 하듯 글을 읽었지요. 내가 이 지방의 장관이니 산천 초목이나 금수와 미충까지도 내 명을 따라야 한다. 너희들도 미물이나 내 관내에 있으니 벗어나지 못할지니라. 내 거듭 경고하노니 이 순간부터 한마디 울음소리라도 내는 자는 엄한 형벌로 다스릴 것임을 선언하노라. 감사는 읽기가 끝나자 그 종이를 연못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들끓던 개구리 소리였으나 종이가 물 위에 닿는 순간 일시에 뚝 그쳤지요. 감사는 자기 귀를 의심하여 아무리 들으려 해도 개구리 울음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목가에 둘러섰던 사람들의 함성이 터지고 감사를 칭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지요. 그제서야 감사도 개구리 소리가 그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보용루 연못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완전히 그친 것은 물론 한 마리의 개구리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석동과 용정의 전설. 황해도 장영군 용영면 용종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넓이는 10평가량밖에 안 되나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옛날 이 못 근처에 김무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김무달은 힘도 장사인데다 무해 동안 출중해서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무달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풍채 좋은 노인이 나타나 구원을 간청했지요. 나는 이 연못 앞에 살고 있는 청룡인데 요즘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내가 사는 연못을 빼앗으려 하여 걱정이요. 이 못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곳으로 그에게 내주고 쫓겨가기는 참으로 원통하오.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해 그놈을 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노인께서 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리다.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황룡과 싸울 테니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가 황룡이 몸을 번쩍 쳐들 때 활로 그 황룡을 쏘아주시오. 그렇게 해보리다. 김무달의 승낙을 받은 노인은 고맙다고 사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을 깬 김무달은 꿈속의 일이 너무나 생생했지요. 이튿날 아침 조반을 먹고 난 김무달은 반신반의하면서 활을 메고 목가로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리고 사방이 캄캄해지더니 구름 속에서 황룡의 꼬리가 언뜻 보였지요. 그러나 김무달은 잠깐 사이의 일이고 용을 본 것은 처음이므로 두려운 생각도 들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구름이 개고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자 용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더니 어찌된 일인가? 아무 소식도 없으니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에도 어젯밤 꿈에 본 노인이 나타나 원망하는 투로 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낮에 그 황룡을 쏘아주지 않았습니까?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떨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도와주시오. 네, 내일은 실수 없도록 하지요. 그 구름 속에 황룡만 쏘아 마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소. 당신 같은 명궁이라면 화살 한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내일이야 성공하지 못하리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노인은 거듭 당부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김무달은 다시 목가로 나가서
두 용이 나타나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어제와 같이 몬 위에는 검은 구름이 덮이고 청룡, 황룡이 꿈틀거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틀림없이 쏘리라. 김무달은 단단히 벼르며 활 시위에 살을 매겨 황룡의 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밖으로 황룡의 꼬리가 나타났지요. 이때다 하고 김무달은 당겼던 시위를 황룡을 향해 놓으니 백발백중하는 그의 화살은 정확히 황룡에게 명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름 속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 못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김무달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만면에 희색을 띠고 김무달에게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황룡은 당신의 살 한 대에 죽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일을 은혜랄 게 무엇 있겠습니까? 하여간 황룡이 죽었다고 하니 그것만은 다행한 일입니다. 김무달은 우선 황룡이 죽었다는 말에 자기도 기뻐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무엇으로든 살해를 해야겠는데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천만의 말씀이요. 별다른 소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은혜를 입고 그냥 있자니 부담이 되어 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김무달은 끝까지 사양하다가 노인의 말이 하도 간곡하기에 무엇을 청할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노인이 이 근처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글쎄,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논만 만든 데짜 뽀송뽀송하게 마른 이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물 문제는 걱정 마십시오. 용인 제가 그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훌륭한 논을 만들어 드릴 테니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전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꿈을 깬 김무달은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하여 다시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이 되자 아침부터 뇌송이 진동하고 큰 비가 억수같이 하루 종일 퍼붓더니 몸물이 넘쳐 흘러 그 부근 일대가 문전 옥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김무달은 그 땅을 차지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해마다 풍년이 들어 몇 해 만에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손손 그 땅을 전해가며 부를 누렸지요. 그 뒤로부터 그 연못을 용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만석군이 나왔다는 뜻으로 그곳을 만석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들면 이 용정에다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여음이 있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랑낭자의 원혼. 조선시대 명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 신임 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신임 사또에게는 아랑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지요. 아랑낭자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양반가의 도령들은 물론 여염집 젊은이들도 다들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자야. 아랑낭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좋겠네. 밀양 고을 젊은 총각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아랑낭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밀양 고을뿐만 아니라 관아에도 아랑낭자를 사모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통인으로 일하는 죽이라는 총각이었지요. 통인이란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구실아치를 말합니다. 죽이는 아랑낭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아랑 아가씨와 혼인을 할 수 있을까? 죽이는 날마다 그런 상상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또의 외동딸과 천한 통인이 혼인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요. 죽이는 아랑낭자를 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랑낭자를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들고 아랑낭자의 유모를 찾아갔지요. 아랑 아가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을 드리겠소. 주기가 돈보따리를 유모에게 내놓으며 말하자 유모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유모가 말했습니다. 알겠네. 4월 보름에 아가씨를 모시고 남천강으로 달구경을 갈 테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게. 유모는 돈보따리를 챙기고는 재빨리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4월 보름 저녁 무렵이 되자 유모가 아랑낭자와 함께 남천강으로 나섰지요. 주기 역시 미리 강변으로 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듯 했습니다. 달빛이 참 곱기도 하구나. 아랑낭자는 버드나무 숲에서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뿐 더없이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모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누군가가 아랑낭자 옆으로 살며시 다가왔지요. 아랑낭자가 문득 돌아보니 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내가 낭자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지요. 소인은 아가씨를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해 왔습니다. 아가씨와 혼인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녀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A가 아니요. 아랑낭자는 사내를 나무랐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지요. 아가씨는 소인을 잘 모르시겠으나 사실 소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입니다. 아가씨를 너무도 사모하여 무례를 범했으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관아 통인이라는 말에 아랑낭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놈!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당장 물러가거라! 아랑낭자가 단호하게 소리쳤지요. 낭자가 두리번거리며 유모를 부르자 갑자기 사내가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냈습니다. 사내는 아랑낭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지요. 오늘 밤 저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소원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당장 칼을 치워라. 죽을지언정 내가 너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아랑낭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순간 사내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진 아랑 낭자는 남천강 근처 대숲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지요. 사또는 외동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병석에 누웠습니다. 얼마 뒤 사또는 병이 깊어져 관직을 내놓고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그 뒤로 밀양 고을에 흉흉하고 괴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병고인지 관아에 부임한 신임 사또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연이어 5명의 사또가 부임한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런 병고가 이어지자 밀양 사또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앞으로 밀양 땅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던 차에 이시성을 가진 진사 한 사람이 밀양 고을로 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이 진사는 담대하여 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이 진사에게 사령장을 주었습니다. 밀양으로 내려가 부디 회개한 일의 진상을 파헤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밀양 고을에 부임한 이 사또는 관아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모두 밤에 죽었으니 밤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볼 심산이었지요. 그때 자시를 날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또는 긴장한 채 방문을 노려보았지요. 그 순간 스산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이내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 사또는 재빨리 칼을 움켜쥐었지만 방문만 열렸을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또가 칼을 쥔 채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선 순간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치마 저고리는 온통 피투성이었지요. 끔찍한 여인의 모습을 보자 이 사또는 전임 사또들이 왜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 여인이 이 사또를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다가왔지요. 어찌나 무서운지 이 사또는 심장이 벌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배에 힘을 주고는 제법 당당한 소리로 외쳤지요.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야밤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여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만 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칠 듯 없는 것 같았지요. 제 이름은 아랑입니다.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했기에 오난을 풀고자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죽인 범인을 잡아 오난을 풀어주십시오. 아랑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잘 알겠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이름을 말해 보아라. 이름은 모르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으란 말이냐? 범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또께서 내일 통인들을 전부 동원들에 모여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흰나비가 되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이 사또는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들을
모두 동원들에 모이라 명했지요. 이내 통인들이 빠짐없이 동원들에 늘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흰 나비 한 마리가 한 사내의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사또는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벼락처럼 외쳤습니다. 이놈, 내 놈 머리에 앉은 나비가 누구인 줄 아느냐? 주기가 깜짝 놀라 머리로 손을 올렸지요. 그러자 흰 나비가 슬쩍 날아올라 다시 그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이사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내 놈 어깨 위에 앉은 흰나비가 바로 아랑낭자의 넋이란 말이다. 순간 주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주기는 어깨에 앉은 나비를 털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달아나지도 않고 계속 주기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랑낭자를 죽인 저 살인자를 당장 포박하라! 이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주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또한 이사또는 주기를 문초하여 유모의 죄도 낱낱이 밝혀냈지요. 이로써 아랑낭자를 죽인 주기는 물론 못된 유모 역시 큰 벌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사또는 남천강 옆에 아랑각이라는 사당을 지어 아랑낭자의 원혼을 달래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